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과수 등 농작물 품질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갑작스런 가을 장마로 추석 선물용 과일의 품위가 저하된 데다 이번 주말에는 태풍까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서입니다. 네, 만일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면 대규모 낙과 등 엄청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시작된 가을 장마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석 특수를 앞둔 과일의 수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색깔이 제대로 안 나고 당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속출하는 터라 수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 침수 등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이 빨라서 착색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데다 계속 비가 내린 관계로 착색이 불량하고 열과 및 탄저병 발생이 많아 농가로서는 고품질의 과일 생산이 어려워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말에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낙과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 링링은 대만 해상에서 점차 세력을 키우면서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6일 오전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7일 밤에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의 경로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 최악의 피해를 입힌 태풍 곰파스와 유사해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곰파스가 한반도에 상륙했을 당시 전체 과수 면적의 2.1%에 달하는 2,800헥타르 면적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논 4,600헥타르와 비닐하우스 451헥타르 등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주최로 지난 4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링링이 북상한다고 합니다. 6일 정도의 대한민국을 통과한다고 하니까 이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배수장 시설 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용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과수 농가들은 태풍이 오기 전 과수원을 꼼꼼히 정비해야 합니다. 먼저 배수로 정비에 신경 써야 하는데 나무 사이의 풀을 미리 베는 것도 필수입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으면 빗물이 과수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토양에 고이기 때문입니다. 과수원이 경사지에 위치했다면 빗물을 한 곳으로 모아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집수구를 설치하고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줄기에 지지대를 대주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방풍망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입니다. 방풍망이 설치돼 있다면 찢어진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해충 방제 등 응급 복구를 통해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업 예산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업 육성 위주가 아닌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변경하고 농업 예산의 집행 방식도 그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농업 예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행 농업 예산 구조가 산업 육성 중심의 재원 배분과 보조 사업 위주의 예산 집행 방식인 점을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농산업 육성 관련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경영체 육성, 생산 기반 정비 등 생산주의 정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수요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에 정부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과잉 생산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식으로의 예산 구조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농업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게 보조금 지급을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같은 것을 더 많이 생산해서 농민들이 더 잘 살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주는 방식에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에든지 주는 방식으로 보편적인 지불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농민들도 현행 보조금 지급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조 사업을 통해 보조금이 집행되다 보니 상당 부분 대농이나 컨설팅 업체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입니다. 어느 실력 있는 컨설팅 업체를 만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업체들을 통해야만이 그나마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선정되는 이러한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요. 공모사업은 대부분 이 자부담들이 많기 때문에 대농들밖에는 그 사업에 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농들은 계속해서 그 정책의 수혜자가 인 반면 중수농들은 다 정책에서 배제됩니다. 지원 사업에서. 농특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소득 보전 방식이 아닌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 방식으로 예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농업 생산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농업 보조금과 그리고 지역 개발 예산을 대폭 줄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기여 지불이 장기적으로 유럽 연합 국가들처럼 농정 예산의 최소한 50% 이상이 되도록 농정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는 예산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충남도는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게 질소비료 적정 시비를 실천하게 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36만 원을 자체 지원합니다. 일명 공익형 직불제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몇 년간 사업을 진행한 결과 홍보가 부족하고 시비량 데이터가 없어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나타나 직불제 개편에 앞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더 부각됐습니다. 농특위는 농업 예산 구조 개편을 시작으로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추석 때문에 명절 준비로 여느 때보다 분주하실 텐데요. 이렇게 명절이 빨라지거나 늦어짐에 따라 선호하는 구매 품목이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 패턴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자료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9년간 추석 전 농산물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후 추석 전 2주간 구입액 상위 품목 중 소고기, 감귤, 바나나는 구매가 늘고 포도, 복숭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 9년간 소고기는 39.4%, 감귤은 68.8%, 바나나는 40.6% 소비가 증가한 반면 포도는 26.5%, 복숭아는 30.8%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홍삼 제품은 구입액 증가폭이 압도적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 평균 1,625원에서 2016년에서 2018년 평균 3,121원으로 92% 가까이 구매가 급증했습니다. 명절에도 간편식 선호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즉석밥의 경우 지난 9년간 39.4%까지 구입액이 늘어났고 소고기 가공품과 즉석 냉동식품도 각각 62.8%, 52% 증가했습니다. 또한 올해처럼 추석이 빠를 경우 멜론, 복숭아, 포도는 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멜론은 추석 전에 가구당 평소 대비 97%나 구입이 늘고 복숭아와 포도 구매도 각각 174%, 142%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사과배의 경우는 추석 전에만 구매가 급증한 후 바로 소비 감소로 이어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고기와 감귤, 바나나는 구입액이 늘고 포도하고 복숭아는 소폭 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그 변화가 소비 패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변화에 맞춘 어떤 그 기술 개발들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명절 특수에 대비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품종 개발이라든지 재배 기술 등의 노력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올 추석에 구매를 늘리겠다는 품목으론 사과 25.3%, 소고기 15.5%, 배 1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멜론, 자두 등 출하 시기와 추석이 겹치는 품목의 구매 의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도 제수용품으로 멜론, 바나나, 수박, 외국 과일 등 새로운 품목이 추가됐고 추석 선물 세트 구입 시 과일은 혼합 세트보다는 단품을, 가공식품은 혼합 세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 추석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 품목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당도나 덜 익음 같은 과일 조기 출하로 인한 품질 불량을 걱정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내년부터는 농민들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이 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진 최대 90일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했지만 앞으로는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 근로 비자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한계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 허가제와 달리 필요한 때만 일손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작업의 경우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데다 이들이 교육을 받고 적응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90일은 모자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연구 용역에서도 연간 계절 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 2천 명으로 추정하고 계절 근로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장기 체류 자격이 신설되면 현행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돼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계절 근로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숫자는 시행 첫 해인 2015년 19명에서 2016년 200명, 2017년 1085명, 지난해 2824명으로 계속해서 그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체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농가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계절 근로 장기 체류 자격 신설에 관한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2019년 강원도 농어업 대상의 7개 부문별 수상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작물경영 부문에는 영월군 이기범 씨가, 친환경 농업 부문 농업회사법인 원주 생명농업, 수출유통부문 정담은몰 영농조합법인, 축산발전부문 양구군 최병철 씨, 산림경영부문 삼척시 김진국 씨, 수산진흥부문 장사어촌계, 미래농업육성부문 홍천군 박근호 씨가 농업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강원도 농업 대상은 영농의욕과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 농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가 감자 우량계통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해 도내 가을 재배에 적합한 감자 품종으로 신품종 금선을 선발했습니다. 전분이 많은 분질로 포슬포슬하고 고소한 게 특징인 신품종 금선은 수확 후 50일에서 60일이면 휴면에서 깨기 때문에 봄에 생산한 감자를 가을에 한 번 더 심을 수 있어 봄, 가을 이기작 재배에 적합합니다. 또한 바이러스 발생률이 수미 품종과 비슷하고 추백 품종보다는 적어 내병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농기원은 내년부터 금선을 도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농업활동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조직을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 자격은 농업법인과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과 조합, 그리고 상법에 따른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고용 효과 등을 도모하는 경제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응모 희망 조직은 도내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10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최대 5년간 지원받습니다.
최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섬해쑥 유산균 발효물을 특허 등록했습니다. 섬해쑥은 남해 지역에서 자생하는 약쑥으로 6월에서 7월경 유효 성분의 함량이 최고도에 오르지만 쓴맛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섬해쑥 유산균 발효물은 섬해쑥 특유의 쓴맛을 줄여 기호성을 높이고 더불어 정장작용과 면역 증강 기능을 더했습니다. 또한 항당뇨 활성과 뇌신경 전달 물질 가바 함량 증가 등 기능성을 증진시켜 건강 증진 제품화로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추석에 사용할 차례주로 전통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전통주의 맛과 향은 예부터 유명해서 당나라 땐 신라주를 마셔봤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거리가 되고 일본에선 누룩으로 술 빚는 방법을 전파한 백제인을 일본의 주신으로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에는 우리 전통주의 유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주는 술의 원료와 제조법, 발효법에 따라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주는 찹쌀이나 맵쌀, 보리, 밀가루 등을 찐 후 건조시킨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섞고 일정 온도에서 발효시킨 걸 말하는데요. 유래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려 이승유의 제왕운기에서 동명왕이 국가행사에서 술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마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통주는 크게 술빛이 흐린 탁주와 맑은 청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탁주는 또다시 동동주와 막걸리로 분류됩니다. 동동주는 발효 후 밥풀이 동동 뜬 걸 떠낸 것이고 막걸리는 발효 후 막 휘저어 거른 술을 말합니다. 맑은 술인 청주는 발효 후 술을 거를 때 술 지게미를 제거해 맑은 술만 떠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종이라는 말로 통칭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일본의 청주 상표, 기쿠맛의 문해가 한자로 표기된 것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앞으로는 정종 대신 청주란 말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주나 약주는 전통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소주, 약주도 전통주 맞습니다. 소주는 청주를 다시 증류시켜 알코올 도수를 높인 술이고 약주는 청주라는 명칭이 대체되어 불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주는 약용주에서 유래된 건 아닌데요. 조선시대 흉작으로 금주령이 시행되자 양반이나 일부 계층이 치료용으로 만든 약술이라며 규제를 피해 약주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19세기 조선 말엔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양주가 도입돼 전통주 제조 장수가 무려 15만 5,632개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채롭던 전통주는 1907년 조선 총독부의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인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광복 후에도 전통주는 사장 상태였다가 1980년대 식량 수급이 호전되고 전통 문화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일제에 의해 80년 가까이 맥이 끊긴 전통주가 차츰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전통주는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 3대 주류 품평회라 불리는 벨기에 몽드 셀렉션에서 7년 연속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이 담긴 전통주, 그 빛나는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